그 부모로서 혹은 또 교회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딱 강의를 듣고 너무 어려웠다.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가 제일 어렵고 다음 주부터 되게 쉬워지고 오늘 강의도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들이 생소한 개념들이 조금 나와서 이게 어렵고 우리가 또 철학적 사유를 잘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오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의 들으면서 오타 찾는 재미도 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문장부터 오타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가 그르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와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와 교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와 교회 첫 번째 강의고 제가 일단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수 있는 만큼 나가고 혹시라도 강의가 좀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못해도 5시, 제 목표는 5시 20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성에 대한 이해. 딱 첫 그 제목부터가 재미가 없어. 현대성이 뭐냐? 현대성의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근대 사회의 특징을 이루는 사상이나 경향.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오늘날 이 사회의 특징을 이루는 사상이나 경향을 현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성, 오늘날 사회의 특징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어졌냐면 계몽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 동그라미 치다 계몽주의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계몽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현대화 요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새로운 문명을 현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근대의 계몽주의, 탈근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현대화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문명이죠. 근데 이 새로운 문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문명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4대 문명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무슨 문명 하는데 오늘날의 문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문명들은요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성은요 이런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요. 글로벌한 거예요. 글로벌. 현대성의 특징은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적, 민족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역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문명들은 그동안의 모든 문명은 종교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성은요, 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배제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명은 종교를 기반한 문명이었는데 지금의 문명은 종교가 제거된 문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 예전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참된 신인가를 찾았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참된 신인지 우상인지 이런 것들이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배제가 되고 있고 제거가 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에 이 피곤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굳이 현대성이 뭔지를 듣고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가? 자, 그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현대성은 우리가 사는 문명의 특성입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려면 현대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문화가 우리를 형성해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려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대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성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야, 내가 정말 모더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내가 포스터 모던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고 저도 극단적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 사회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탈권위적이고 뭔가 그러한 역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녹아들어져 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찰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날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현대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 있으면서 혹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세상과 구별되는 그 교회의 고유의 거룩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 때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은 교회 모습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그 거룩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현대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길이고 오늘 이 세 가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길이 뭐냐면 첫 번째 길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펴볼 거예요. 네, 쉽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계몽주의의 특징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양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양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많이 담아 놓은 거니까요.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게 사상에 대한 이해가 이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환경, 현대화, 도시화, 그리고 자본주의, 과학, 기술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 거. 우리는 현대화 시대에서 도시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죠. 거의 전부 같은데.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를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냐면 대부분 우리는요, 이 대중매체와 영상매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방식은 이걸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 한 요인을 통해 이 한 가지 요인이 현대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다 요인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몽주의가 뭐냐면 이제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15, 16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잖아요. 16세기? 16세기? 맞나요? 어쨌든 그때쯤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17, 18세기에 지배했던 사조인데 이제 계몽주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자율적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 이성을 통하여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이전에는 진리가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진리로 주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게 이전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는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 이 자율적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거나 성경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도 인간이 충분히 진리를 발견하고 선을 추구하며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조가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권위가 배제가 되어지고 이제 세속화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는 뭐냐? 그럼 세속화가 시작되어졌다고 얘기하는 세속화는 뭐냐? 그러니까 세속화 하면은요, 이게 세속화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실제 종교 초자연적 질서를 부정하는 거.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이 자연 세계만을 의미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념 체계가 세속화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그래서 이제 가학적 자연주의만이 공적인 영역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계몽주의가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면서 종교에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 안에 있었던 이 종교 초자연적인 질서를 밀어내고 오직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만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나온 현대 사조입니다. 자, 모더니즘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자율적 이성에 의한 보편적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에 의하면? 계몽주의에 의하면. 계몽주의에 의하면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이 보편적 진리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성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거에 반발한 게 계몽주의는 인간의 자율적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보편적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보편적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보편적 진리는 없다. 보편 이성, 보편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계몽주의는 보편 이성이 있다, 자율적 이성에 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편 이성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나중에 다뤄볼 거고, 현대화는 뭐냐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조와 상업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회 체계와 삶의 환경이 총체적으로 재편성될 것을 요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현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현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현대화와 관련된 용어가 도시화, 소비주의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본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막 완전한 진리 막 읽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한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세속화가 형성한 공사 이분주의. 그러니까 세속화는 뭡니까? 초월적 세계관을 배제하고 과학적 자연주의만 받아들이는 세계관이잖아요. 이런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현대 사회를 두 영역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층부의 영역과 상층부의 영역으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층부는 공적인 영역이고 상층부는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갖거나 개인적인 취향이 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에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아주 그냥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한 분이 어떤 모에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창조론을 주장을 하고 여러 기관이나 강연이나 이런 데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자기의 기본적인 신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거는 사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적 영역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 혹은 그런 사상은 공적인 영역에서 창조론이라든지 개인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가치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완전한 진리를 읽지 않았을 텐데 분명하게 그게 딱 나눠져 있어요, 사고가.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야, 사적인 영역에서 마음껏 해, 하지만 그것을 공적인 담론의 자리에서는 주장하거나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공사 이분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관을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고 하려는 그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모더니즘이 서로 반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사조예요. 그런데 모더니즘은 여전히 어디에서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 하층부에서, 공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모더니즘이 그 계몽주의, 모더니즘, 이성.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뭐 공무원을 뽑거나 이럴 때는 다 기본적인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이 과정들을 밟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 객관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쪽 영역인 거고, 포스트 모던은 이 상층부에서의 아주 강력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하면서 뒷장 넘어가면 3페이지에 보면은요, 교회가 사속화되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가, 이제 다다음 주에 2주 뒤에는 이 세속주의의 영향을, 현대성의 영향을 교회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 또한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아닌 인간의 방법론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하려는 전략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적 이론이라든지 심리학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마케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런 새로운 이론들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면 교회는 유지가 되고 부흥할 거야. 그래서 교육학, 심리학, 뭐 경영학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죠. 그리고 은사에 대한 갈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무엇인가를 되어져가는 이 초월적 관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사적인 영역에만 속한다는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개인적 체험 정도로 폄훼하고 그 결과 교리의 중요성이 약화되어지고 또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 이 방법론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사적인 영역에서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걸 진리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DL을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총체적인 진리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뭐 가정에서만 유용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독교의 진리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공부 있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이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진리가 총체적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가 목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자아중심성, 개인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극단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오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결과 이 자아중심성을 교회 또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이게 소비주의와 마케팅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건데 성도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성도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일에 과도한 자원을 사용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어떻게 편리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데 그 근저가 뭐냐면
성도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상품이다. 이 상품을 잘 포장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진짜 어색하지 않게 들렸었어요.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수긍이 돼.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에 맞게끔 상품을 준비하듯이 복음 또한 소비자의 니즈, 그러니까 성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와 그 경영학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나는 원할 때만 교제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나무십자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나무십자가교회 양육에 참여하며, 교육에 참여하며, 뭐 교제에 참여하고 섬기고 나무십자가교회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와 권위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선택의 영역과 문제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배우다 보면은요, 이러이러해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믿음의 삶에 대한 점검 없이도 개인의 감상이나 사적인 표현만으로도 믿음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정말 그런 감정, 감상, 교회가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라고 하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점검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리고 공적 세례 주는 교회들이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세례를 주려고 갔더니 내가 그래도 세례를 주기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세례를 주려면 이제 신앙을 점검해야 됐잖아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길래,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반발하시길래, 그 죄인됨에 대해서 반발하시길래 제가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세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제가 나간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를 안 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인의 주관, 개인의 감정, 개인의 감상,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걸 터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주고 세례를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러이러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상의 흐름으로 본 현대성. 진짜 이게 별 얘기 아닌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상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뭔가 현대성 이런 단어들이 이제 조합되어져 있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데 결코 아닙니다. 시대를 구분하는데 먼저는 근대 이전을 전근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은성아 뭐라고? 근대 이전이 전근대예요? 근대는 뭡니까? 근대 사회는 뭐냐면 계몽주의 그 사회를 그 이후의 사회를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전의 사회를 전근대 사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진리의 체계가 있다. 그 진리의 원형이 있다.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너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근대 사회가 왔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자율적 이성에 기반하여 보편적이고 자명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개념,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탈근대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객관적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 지식의 실체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편견과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견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진리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탈근대 시대의 사상의 흐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건 복습인 거예요.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포괄적 세계관이나 메타 내러티브나 뭐 어렵죠? 포괄적인 세계관, 메타 내러티브, 그리고 진보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포괄적 세계관도 거부하고요,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점점점 발전할 거라고 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회의를 가져요.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대 개인주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계몽주의는요 인간의 자율적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탈근대는요 지금의 시대는 지금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근대 개인주의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공동체주의를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딱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요. 심지어 MBTI도 달라져요. 그냥 집에 와서는 초내향적인 사람이 밖에 가서는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밖에서는 회사에서는 T야. 근데 집에 오면 맨날 울어. F야.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동료가 되게 많거나 누구를 대할 때는 정말 날카롭게 대하지만 누구를 대할 때는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근데 그 상황과 상황은 변화무쌍하고 우리는 한 가지 상황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인간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히 계몽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지만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계몽주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신적인 권위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만을 기반으로 자유와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이성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의 자유, 신으로부터의 자유,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 아니라 계몽주의가 이미 여기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요, 더 자유예요. 더 자유. 그래서 자율적인 이성과 자율적 자아를 내세웠고, 그래서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개인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인간 이성이 윤리의 원천이고 인간을 근거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개인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탐구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을 통해서 윤리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그 모든 것들을 이성의 힘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는요, 현대와 맞물려 개연성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몽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사회의 진보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무한히 발전을 하고 사회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계몽주의였거든요. 인간의 자율적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실패를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로운 이성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망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발전한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신봉했던 과학의 발전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핵폭탄의 발명과 그리고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졌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히틀러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거의 근저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뭐죠? 더 우월한 인종이 있다. 진화를 보면은요, 뭐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우월한 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건 도태되어지잖아요.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의에 빠져요. 계몽주의로는 안 되구나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가 뭐냐면 3번이에요.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몽주의가 부활합니다. 19세기, 20세기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전체주의는 나치 뭐 이런 거죠.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세계대전의 반발로 인간의 능력을 맹신했던 계몽주의의 이상이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몽주의 이상이 실현되어지고 있어요. 계몽주의 이상이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된다는 그 소망이 계몽주의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성의 힘이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극대화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이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실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현대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물질적 풍요는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과 재화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표면과 겉모습에 집착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뭘 잃어버리게 되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거는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다는 건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과 신앙인들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화는요,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제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종교 기반인 사회에 있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 덕목이었냐면 인격 있잖아요, 인격. 그러니까 개인이 인격을 함령하고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도 돈을 밝히면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직까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돈 얘기하는 게 부끄러우면 옛날 사람 전근대적 사람입니다. 왜냐면 나는 내 인격이 돈으로 평가된다는 생각들을 잘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오히려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이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은 사라지고요. 자아에 대해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아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윤리를 지택하던 세계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선과 악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게 되었냐면 나만 남았어. 자아만 남고 자아의 욕구만 남은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면서 자아가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요. 진짜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뿐만 이 자아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발을 신을 때도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는지 어떤 패션 스타일을 갖는지 어떤 음악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손목엔 어떤 시계를 찾는지 이런 것들이 자아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아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이 자아를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자아를 찾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어디서 찾냐면 이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며 쿠팡에서 혹은 여러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쇼핑을 통해서 자아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자아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이런 인식과 감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게 되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없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초월적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존재를 규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규정되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 네가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으로 너의 외면을 치장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리고 현대화는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였습니다. 계몽주의가 인간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요 현대 국가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고 인간 스스로 자아를 개조할 수 있다는 의식을 형성하고 이러한 정서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은혜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그 시간에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정서가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대화에 대한 이해고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고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단순해요. 계몽주의를 비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계몽주의의 토대가 뭐냐면 자율적 이성으로 보편타당한 지식, 진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잖아요. 이게 허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와 지식의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식을 구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면서 토대주의가 뭐냐면 이런 토대. 보편적 지식이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토대죠. 보편적인 게 있으니까 이 토대주의를 비판을 하고 토대주의를 벗어나서 다원주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쉽죠? 참 쉽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거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리다, 사람 이름입니다. 데리다.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텍스트, 문장 있잖아요. 문장, 이미지, 기호. 이 문장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문장 밖에는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편적 진리가 존재한다면 이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 영향을 주는 문장 밖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텍스트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뭐가 중요해지냐면 해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의 의미는 해석이 중요한 거고 이 콘텍스트 상황과 해석 공동체가 개인의 해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 보편적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 보편타당한 객관성이라는 근대적 개념을 버리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편견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스트 모던에 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지금 30명이 있으면 30명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정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했다면 찬양이는 지혜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둘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텍스트 밖에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 말이 진실되다 거짓되다. 그죠?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판정이 되어지냐면 보편 진리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여인을 좋아하며 이렇게 있죠. 집에 잘 들어가지 않으며 희생적이지 않으며 헌신적이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진심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과 내가 한 말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른 거야. 그 근거 해석에 따라서 이게 포스트 모던의 해석인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좋죠? 다 인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DBS를 하잖아요. DBS를 할 때 큐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때 우리는 뭘 찾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안에 있다. 이거를 같이 탐구하자. 약간 이거는요
계몽주의적 영향이 좀 있어요. 그죠?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초월적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 있어. 이걸 우리가 함께 탐구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에 근거해서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텍스트 밖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모더니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신입니다. 메타 내러티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거대 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구에게나 합당한 진리,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메타 내러티브, 그런 게 메타 내러티브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존재하는 진리, 이야기, 서사 뭐 이런 게 메타 내러티브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 메타 내러티브를 부정합니다. 불신합니다. 여기는요 과학주의도 이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계몽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과학 역시 패러다임과 전제에 근거한 담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진화론도 그거 어떤 전제를 두고선 그 논리를 펼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타 내러티브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모든 과학자는 신자야.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신자야. 근데 신자를 되게 부정적인 용어로 씁니다. 포스트 모던에서는 신자야. 과학적 그걸 이제 맹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는 메타 내러티브를 이제 거부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푸코가 한 얘기인데 권력은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 말이냐? 또 권력은 지식이니까. 지식은 이제 진리잖아요. 진리의 영역이 있는 건데 진리의 영역인데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권력의 영향을 받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다라고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다, 보편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보편적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서 쓰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또한 그죠? 그런 권력에 의한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만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진리라고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은 그 성경에 의해 가지고 그 권력자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권위가 어디 아래 들어가 있는 성경이라는 이 지식의 권위는요. 그가 권력을 잡은 사람의 위에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요즘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엄청 비판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한테도 까여요. 왜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좋지 않은 모든 이야기들은 제거하고 사람을 신격화할 텐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사람을 정말 인간화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정말 더러움과 추합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권위들은 그 견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보면서 특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을 딱 듣다 보면 뭐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뭐 동의가 되거나 이해가 되어지는 측면들도 있고 비판을 해보면 첫째는 총체적 세계관이 없다. 메타 내러티브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명한 담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또한 메타 내러티브예요. 무슨 말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화된 세계관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 있잖아요. 이게 모든 담론을 아우르는 거대 담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고.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죠. 메타 내러티브가 없다고 하면서 메타 내러티브가 존재해. 누구의? 포스트 모던에. 그래서 이거는 안 맞아.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메타 내러티브가 거부하면서 개인화된 세계관만을 인정하잖아요. 그 결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아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화된 세계관을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자체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모든 걸 믿을 수 없다. 근데 뭐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얘기죠? 누군가 한 얘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실존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유가.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 이성 자체에도 회의를 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네가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보다도 자아의 느낌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진리 주장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죠? 보편적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주장하지만 어떤 것도 보편적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보편적 진리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리가 부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인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 상대주의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너가 옳고 내가 옳냐 누가 틀렸냐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목적과 의미를 어디서부터 찾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목적과 의미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식 기반을 회의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거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사유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무엇만 남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나의 자아의 표현과 자아의 욕구만 남아서 이것들을 추동하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구성하라. 이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에 의하면 네 삶을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성해라는 거죠. 뭔지 이런 세계관의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와 권태를 시달리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몽주의를 엄청 비판하지만 데이빗 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계몽주의라는 백주의 노래를 들으면서 계몽주의의 시체에서 소생하는 불사조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속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의 연속성이 있냐면 계몽주의의 토대도 결국은 회의예요. 이제 회의론 뭔가를 이제 부정을 하는 건데 한 가지 남는 게 그냥 인간의 이성 요 하나가 남았는데 포스트 모던은 그것마저 회의하는 거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회의주의의 한 단계 더 진전한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가 이성에 의해 실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극단에 치우쳤다면, 그렇죠? 계몽주의는 이성에 의해서 모든 완전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에 치우쳤다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런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발견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제 정치라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던적 말하기 방식을 씁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고 TV를 다시 보면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에 기반을 하여 말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모두 초월적 계시에 의한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초월적 계시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편견과 오해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편견과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우리는 초월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교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초월적 계시에 힘입어 이것을 통해 실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그리고 인간의 원죄로 인한 오류와 편견의 가능성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한 오류를 교정한다고 보는 면에서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이 현대를 살면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아중심성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계몽주의의 연속성에 있는 건데, 계몽주의는 자율적 이성에 근거한 자율적 자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토대마저도 부인하면서 완전히 해방된 자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거 뭔 말인가 싶긴 하죠. 자율적 자아, 완전히 해방된 자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율적 자아를 비판하며 공동체와 함께 형성되는 자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율적 자아라는 게 뭐냐? 자율적 이성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아가 아니라 자아를 통해서, 자율적 이성을 통해서 자아를 자율적으로 발견하고 형성하고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러니까 이성마저도 의심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형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아가 형성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서 다양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도 가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각 개인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힘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모두의 의견을 인정하는 상대주의를 견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제 상대주의를 인정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옳고 넌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오늘날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가잖아요. 정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정치가 극자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이런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같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야당은 이런 정책이 있고 야당은 이런 정책이 있으면 둘이 만나가지고 싸우든 뭐하든 타협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진리라든지 국민의 삶을 위한 보편적 삶의 방향, 보면 정치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주고 하나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용어를 써요. 막 비판을 하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신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가 진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진리는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근데 나는 권력을 잡고 있어. 나는 권력을 잡고 있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돼. 왜? 그것은 나에게 진리니까. 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당신의 생각도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좀 뭐 꼭 포스트 모던의 이 그 사상 요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비판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비판하는 게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요? 하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서 이제 25분이 남았는데요. 23분. 이제 간단하게 현대화가 이런 현대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건 되게 이제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현대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죠? 근데 빠른 게 좋죠. 요즘은 2배속으로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1.5배속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이렇게 보고 강의안도 한번 살펴보고 강의안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EDL 교사로 지원하셔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공부할 영역이 아주 무궁무진하고요. 우리가 이거 한 번 강의 듣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자, 현대화가 이룬 현대성, 이제 그 환경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본주의와 도시화. 이거는요 전 세계적인 특징입니다. 산업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어요. 산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 직업과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직업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로 집중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야지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왜 발달을 했습니까? 일터로 사람들을 빠르게 나르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발달을 한 거예요. GTX 왜 깝니까? 일터로 사람들을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화, 이게 산업화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화, 산업의 효율과 필요에 따라 공장이나 직장이 도시에 집중해서 세워지고 직장을 따라 인구 대다수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도시화이고, 도시화가 형성한 현대성이 뭔가? 여기서 이제 현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랑 다른 거예요. 대다수의 인구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시에 몰려들기에 정통적으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해 오던 지역과 가족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요, 도시가 아니라 농촌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 마을, 그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성립이 되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지역과 가족 기반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지역이나 가족이라는 기반 없이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요구하는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집 아들이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다 깨부시자 이런 시대인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화는 그러니까 예전의 삶은요, 그 마을에서 싫든 좋든 살아야 되는 거야. 같이 살려면 품앗이도 하고 누구 일을 해주면 오고 뭐 결혼을 하면 그 집 가서 일을 해주고 우리 자식이 하면 이렇게 해주고 막 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살려면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떠나서 일터에서 맺을 수 있는 피상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요청하기에 현대인은 필연적으로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외로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일터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깨졌잖아요.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다음 주에 보이지 않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잘렸대. 또 하나가 있죠. 옮겼대. 그러면 그 관계가 거기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 도시화는 자아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에서 고독한 자로 홀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상적 인간관계와 내면에 치중하는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이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를 보겠습니다. 약간 도시화가 우리의 삶의 그 기반을 바꿔놨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의 삶과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자본주의 체계 아래서 발달한 산업은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고 잉여 상품을 팔기 위한 기업들의 필요 때문에 소비주의가 보편화되었다. 소비주의가 뭐지? 우리 소비주의도 좀 일일 때 다루거든요. 기업들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기업들은 상품의 이미지를 덧입혀 광고하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미지를 덧입히는 게 광고하고, 소비자들은 상품이 필요 없더라도 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주의 아래서 소비자들은 상품을 통해 이미지를 구입하여 자아를 포장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아를 무엇을 통해서 구성하냐면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나 외면을 지향하는 게 내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세상이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으로 변화하는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는요, 인간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는 시장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시장이에요. 교육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교육시장, 사교육시장, 그리고 종교를 또 시장에 비유를 합니다. 주거시장, 주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으로 비유를 하고, 그래서 소비를 통해 누리는 풍요로운 체험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 경험은 사람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재화의 관점에서 인생을 쉽게 정의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뭐든지 시장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1년에 뭐 성장률이 몇 %냐,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견주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역량에 의해서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자유를 얻었냐면 해방된 자유가 물건을 선택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물건을 선택할 자유야. 그래서 현대 사회는 소비주의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져 있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장애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성이 현대인에게 약속하는 자유, 이 본질은 뭐냐면 수많은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농담같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자유를 원했는데 그 자유가 뭐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영역이 시장화가 되면서 현대인은 항상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원화 분화 현상이 현대인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원화는 끝없는 타인, 정말 수많은 타인, 그리고 선택, 대안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다원화고, 분화, 파편화.
일관되고 총체적인 세계관의 부재로 파편화된 삶, 이전에는 통합적이었던 개념들이 분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성과 사랑, 그러니까 성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도 사랑하지만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결혼과 출산, 출산과 양육 이것들을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쇼츠를 봤는데 연애는 잘생긴 사람이라, 결혼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분절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을 정말 지엽적으로 내가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영향을 따라 가지고 형성이 되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이 지점에 있어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편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계몽주의 사상이 붕괴되어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 통신, 대중매체의 발달. 기술과 도구는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과 도구가 우리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발달한 기술을 사용한 상품들이 현대인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면서 실용주의야, 그다음에 새 것이 옳다는 의식이 현대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새 것이 진리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신상 이런 얘기들을. 근데 신상 이것도 옛날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이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현대인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래.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적 세계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거의 그냥 통째로 쓰고 있는데, 이게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미련한 방식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을 있기에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세계관, 세상 너머에 있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기술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와 윤리적 합의가 더디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윤리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윤리가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요즘 그 윤리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주중에 온라인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졌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편재성을 느낍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편재성. 내가 어디에도 있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척이랑 화상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얼굴이 거기에 현재 딱 나오면 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의 의미가 희석화되고 전통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던 고향의 영향도 지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같은 현대인들은 또 다른 정체성은 여행객입니다. 어디에도 갈 수 있고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기에 어디에 속하지 않으며 항상 이동하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교회에 회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게 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 우리의 의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매체는 이제 TV가 등장하면서 시작한 건데, 사실 인터넷이든 SNS든 뭐 이렇게 OTT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용력 안에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전 세계 각종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현대인들은 어떤 지식이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AI까지 발달을 해서 인터넷 자체만 해도, 사실은 유튜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뭐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이면 조교를 통해 가지고 뭘 요약해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논문들을 놓고선 그거에 대한 자료와 원하는 데이터들을 금방금방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든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지진이 많았나? 태풍, 뭐 자연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느끼냐면 예전에 몰랐던 자연재해, 전쟁의 소식들도 더 잘 보고 있습니다. 더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들도 영상을 통해서, 또 뭐 살인의 참혹한 현장 이런 것들도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계속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의식이 좀 약해지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매체는 영상 매체입니다. 현대인들의 영상 매체예요. 여러분 책을 보니 봅니까? 영상을 많이 봅니까? 책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매체? 소리,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뭐가 노출이 많이 되어지냐면 이제 영상이 많이 노출되어지는데, 그 영상은 글에 비해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영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직접 능력이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요즘 쇼츠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파민, 그래서 우리의 사고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봐도요. 드라마가 계속 이쁜 장면들 있잖아요. 정말 이쁘고 멋있는 두 남녀 주인공들이 계속 등장을 해.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논리적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꼭지 하나가 되게 재밌어. 그런 걸 뭐라고 하더라? 뇌를 사용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이 요즘 유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 눈물의 여왕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상미와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논리적 연관, 왜 갑자기 이 일이 나니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 감정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감정을 분출하고 표현하는 자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무엇을 완성했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완성했어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화가 완성한 현대성은 세속주의를 강화했다. 세속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적 영역으로 몰아넣고 제거하고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발달된 기술과 소비를 통해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하나님 없는 삶을 설득력 있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도 나오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거하자는 적대감의 표출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의식을 상식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기에 더 강화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은 이들이 이제는 이 문화 자체가 신에 대한 감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인생에 신은 필요 없어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각기의 좋은 세계관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그리고 현대화는 자아중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계몽주의가 자율적 이상을 기반하여 자율적 개인을 강화했고, 그리고 이제 자아중심성을 강화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의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결국 여전히 개인주의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완전히 해방된 자아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예요. 도시와 소비주의 등의 현대화를 통해 형성된 사회 구조와 문화는 현대인들이 어떤 권위에도 해방되어 자아의 취향과 욕망을 아무런 윤리적 제약 없이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욕망, 네가 원하는 취향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아가 되는 거죠. 예전에 자율적 개인은요, 이 이성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거기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보편적이냐 이런 것들을 따졌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는 거죠. 영상 매체에 발달한 현대인들이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한편 지적 능력을 점점 퇴화하는 토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틀어놓고 그런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무슨 책이 궁금하면 이런 이제 세계관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도 좋겠고, 뭐 소설을 읽어도 좋겠고, 좀 이렇게 몇 줄이라도 읽으세요, 책을. 정말 읽을 게 없으면 오늘 강의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제 개인의 느낌과 감정을 표출하도록 이제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성의 병리적 증상은 뭐냐, 중심을 잃어버리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총체적 세계관이 부재가 되고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모주의는 현대성을 가진 문명이 도달하게 되는 종착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허무와 권태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쇼핑과 같은 일시적 쾌락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쇼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쇼츠를 많이 보는 것도 허무와 권태감을 극복하기 위한 해서 일시적 쾌락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허무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유럽에서는 실존주의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라는 게 이제 실존주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영성을 통해 불안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세상이. 근데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냐면
영성과 신비한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상하게 점, 뭐 타 어떻게 잘 알아요? 타르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안감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영성을 추구하는데요. 종교는 거부합니다. 이게 오늘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종교는 그동안 타파해 왔던 그 권위, 뭐 우리의 속박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 같은 거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들이 오늘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위와 전통적 토대를 상실하게 되고 자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는 세계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규정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 뭐 윤리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유교적 사상이 되게 오랫동안 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산업화를 이게 사실 외국에서 일어났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화라든 도시화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 이렇게 몰려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자아가 이제 우리는 신자는 이렇게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현대인들은요 그 자아가 표류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끝없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라는 게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회가 공유하는 공통의 토대가 없고 윤리적 토대도 더 이상 없기에 상대주의와 갈등이 득세하고 있다. 상대주의가 갈등을 없앨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 상대주의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회로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에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걸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만 남는 거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돼. 근데 이게 개인의 영역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회는, 왜냐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너는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저 사람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결론을 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니까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피곤한 모습들, 특별히 이세아 잘 잤어? 우리 세아가 지금 이제 피곤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문화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이런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문화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고 제가 목표는 4주 만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걸 봐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하시고 기대가 되죠, 우리 승리. 잘. 혹시 졸다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네네.
예시요? 근데 일단 이론상 뭐냐면 이론상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나오죠. 모더니즘의 핵심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를 나쁘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주의가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죠. 이 또한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르네상스에 있을 때 개인의 그리고 우리가 막 성경을 해석하고 막 성경을 번역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일종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개인주의가 죄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집단적 존재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가 존재하는 존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도 그렇고 어떤 느낌은 그 모더니즘도 그렇고 완전히 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인류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넘어간 지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주의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 이거 이런 거예요. 개인의 이성을 통해서 나를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를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다. 아까 해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생각으로 편견과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말이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3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면 좋아요. 뭐 언제 끝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곧 끝납니다.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현대가 어떤 사조의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환경에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목표입니다. 그때 이 사회가 어떻게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진리와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우리 또한 그런 세상의 풍조와 문화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